3월경 얼었던 땅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간마을에서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무렵 대도시의 시장이나 마트에는 다양한 산나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산나물을 어떻게 채취하고 이렇게 채취한 산나물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식탁에 오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산나물은 식물학적으로는 다년생 초본, 여러 해 살이 식물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겨울 동안 땅 위의 줄기나 잎이 죽지만 땅 밑에 뿌리는 살아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나물을 오랫동안 채취해온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잎과 줄기만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뿌리를 먹는 나물은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나물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살펴볼까요? 산나물을 채취하는 방식은 산나물의 어느 부위를 먹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산나물은 잎과 줄기를 먹습니다. 따라서 별 도구 없이 손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곰치, 수리치, 곤드레 등은 잎을 따고 고사리, 고비와 같은 나물들은 줄기를 꺾는 방식으로 채취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물을 손으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를 필요로 하는 산나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두릅, 참두릅은 나무의 어린 싹이지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채취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껴야 하고 손으로 꺾기 힘들 만큼 굵게 자란 경우에는 작은 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참두릅은 나무가 5m까지 자라기 때문에 손에 닿지 않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싹을 채취하기 위해 끝에 갈고리를 부착한 긴 막대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잎을 먹는 나물 중에서도 도구를 사용해 채취하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조개나물, 집신나물, 원추리 등이 그것입니다. 잎이 땅에 바싹 붙어 자라거나 잎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과도나 커터칼 등을 이용합니다. 땅을 땅과 나물 사이에 집어넣어 도려내는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이런 나물을 칼나물이라고 부릅니다. 뿌리를 먹는 나물들도 기억하시죠? 도라지, 더덕, 고들빼기, 냉이, 삽주, 잔대 등의 나물은 호미와 갱이를 사용해 땅을 조금 깊게 파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채취합니다. 하지만 산나물을 채취하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산나물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산나물은 뿌리만 남아있으면 해마다 채취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 행위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뿌리를 뽑는 사람들은 산나물의 모종을 판매하는 등 주민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나물꾼으로 인식됩니다. 전문적인 나물꾼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산나물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혹은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나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나물은 언제부터 상품으로 유통되었을까요? 18세기 중엽 이후 추수 때가 되면 북한강, 남한강 등을 따라 강원도의 산나물과 목재가 서울로 운반되고 소금, 광목, 황해도의 굴비 등이 강원도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통은 생산지인 강원도와 중간 경유지 서울의 상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 서울 대도시에서는 버섯, 취, 고사리, 더덕 등을 취급하는 건채 내지 산채 객주들이 있었다고 하니 조선 후기부터 산나물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에서 대량으로 산나물이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절을 맞이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목록에 산나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나물을 생산하는 사람과 이를 상품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양상은 근대기에도 지속됩니다. 1927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9인 가구의 한 달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데 식비 항목 중 비교적 좋은 산채를 구입하는데 매일 평균 40전씩 들어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1930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강원도 화천의 산채가 지역 특산물로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산나물 소비로 인해 지방 산나물 채취 활동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나물은 어떻게 생산지 주민들로부터 도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자, 신문을 보시죠. 1938년 6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평원선 열차의 개통으로 역 인근 마을의 버섯과 두릅 등 산채와 약초가 도시에 유통되면서 산촌이 부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철도교통이 발달하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농촌, 산촌의 부녀자들이 채취한 산채가 직결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다시 여기서 물건을 구입한 중간상인이나 소매상인들을 통해 전국으로 산나물이 공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철도와 함께 도로와 차량의 발달이 산나물 유통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5년 11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희면에서는 목재, 산나물과 약초 등을 팔아 연간 1억 환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를 수송할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어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에서도 상위를 점하는 산채 생산지인 강원도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량리 시장, 경동시장, 용산 청가물시장 등의 산채가 대량으로 유입되었습니다. 1977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손님을 치르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게 이익이며 나물 종류는 특히 경동시장이 값이 싸다고 적고 있어 산나물이 유입되는 시장이 여러 곳이며 시장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봄나물의 가격과 요리법은 3월달 신문기사의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3월 26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쓴바기 나물은 뿌리가 잘 자란 것을 사다가 데친 뒤 쓴맛을 적당히 우려내고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에 무쳐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리법입니다. 과거 유통망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하기 쉬운 산나물은 반드시 건조해야만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리에 앞서 먼저 물에 여러 시간 불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수단, 운송수단과 유통망의 발달로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가 단축되면서 산나물도 채취한 그대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사의 쓴바기 조리법은 바로 이러한 유통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대도시 주부들의 산나물 수요 증대는 생산지 지역 주부들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의 도매상과 소매상에 산나물을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개상들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부들로부터 산나물을 구입했는데 이로써 산나물 채취는 지역 부녀자들의 봄철 부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하는 나물의 특성상 채취해서 집에서 먹거나 인근 오일장에서 한 광주리 정도 소량으로 판매하는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 채취한 무게에 비례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나물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 종류의 채취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에서 인기가 있는 한두 가지 산나물을 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입니다. 주부들이 건조한 나물을 조리는 긴 조리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해 생나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채취한 그대로의 신선한 상태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대도시와 생산지인 전국 각도의 농촌, 산촌 마을 주부들은 산나물을 매개로 서로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